한 별까진 모르겠고 뭐 네. 주식 뭐 퀀트 주식 하는 거랑 아니 퀀트 투자하는 거랑 뭐 동전자산 배분 합쳐 보니까 11월 4월에서 한 7% 정도 이제 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로 이제 좋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대단히 기뻐하진 않았고요. 네. 그 올해만 보면은 11월에 번 거보다 12월에 좀 이제 이제 깨진 게 좀 더 컸기 때문에 올해는 7% 정도 높겠네요. 어쨌든 6개월 합쳐서 7%. 네. 미국보다는 그래도 한국 쪽, 제가 한 한국 소형주 쪽이 그래도 좀 더 잘 나간 것 같았고요. 보통 얘네들이 3, 4월에도 많이 올라주는 게 보통인데, 올해도 이제 보통처럼 그렇게 잘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좀, 네, 효자 종목 노릇을 많이 해줬고요. 네, 보니까 뭐, 그 손해 본 거부터 뭐 플러스 7, 80%까지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익률에 만족하지 이제 못하는 거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커스피, 코스닥 둘 다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을 좀 벤치마크로 하기 때문에 덜 먹었으면 당연히 좀 슬픈 거죠, 이게. 요런 일이 퀀트 할 때 2017년에 한 번 있었고 23년에 지금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보통은 이 소형주 퀀트의 수익이 주가 지수보다 월등 높은데 근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모든 돈이 삼성전자에 몰렸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당시 커스피에서 가장 큰 주식이었기 때문에 지수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올랐는데 나머지들은 다 빌빌거렸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 소형주들도 그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에코프로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제 얘가 코스닥에서 모든 자금 빨아들여가지고 지수도 오르고 그 종목도 올랐는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저희 소형주한테는 안 온 거죠. 그래서 좀 슬펐어요. 저 기본적으로 그 5월, 10월이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번 그 손실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한 10년 투자하면은 4년에서 5년 정도는 돈을 벌고 5년에서 6년 정도 돈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내내 투자하면은 계속 돈을 잃어요. 왜냐면 이제 벌었다 깨졌다 벌었다 깨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5월, 10월에는 그 벌 때는 조금 벌고 깨질 때는 좀 많이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좀 반복이 되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선거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같을 때 보통 주식이 많이 오르는데 그 올해도 뭐 미국 주식이 그럭저럭 잘 되기는 했는데 그것도 쏠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11월, 4월에 대체로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중간 선거 다음에는 오르는데 근데 그 수익도 거의 다 11월, 4월에 집중되어 있고 5월, 10월에는 그 중간 선거 다음 해에도 미국 주식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결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도 미국 주식이 올해 좋으면은 5월, 10월은 그게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래도 5월, 10월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 확률이 43%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전에 11월, 4월에 수익이 양호할 경우에는 그 직후 5월, 10월의 수익이 그렇게 엄청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커스피는 특히 그랬어요. 커스피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에 수익이 양호했으면은 바로 직후 5월, 10월에 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코스닥은 달라요. 코스닥은 11월, 4월에 많이 달려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곧바로 5월, 10월에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제가 투자하는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식 시장이 그렇게 대단히 훌륭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사서 그냥 매수 플러스 보유하는 전략을 쓰진 않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해주신 그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35% 주식, 50% 채권, 15%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주식과 채권에 각각 반반을 투자하는 전략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5월, 10월이 주식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65%로 하고 15%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전환할 겁니다. 인간 지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라는 거는 네.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최고수를 따라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그것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로 제가 최고수는 아닙니다. 다른 최고수가 있어요. 네. 그건 좀 이따 그건 다루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를 되게 못하는 사람을 반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알아서 모든 돈을 말아먹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반대만 가면은 돈을 이제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국에서 물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정말 내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 가장 못하는 애, 걔한테 계속 걔랑 친하게 지내면서 걔랑 반대로 하는 훌륭한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 그 한국에서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곧버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그 곧버스라는 상품은요,
그 지수가 떨어지면은 돈을 버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수가 5% 하락하면은 얘는 10% 오르는 상품이고요. 반대로 지수가 5% 올라가면은 저는 10% 깨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곧버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16년인가 곧버스가 상장을 했어요. 10,000원으로 상장을 했는데 지금 얘 가격이 2,700원인가 800원인가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7년 만에 그 70% 이상 까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막 그 장기 보유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 맞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베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인들이 그 마켓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잘 못 맞추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들이 곧버스 매수를 많이 했을 때 이제 그들은 하락장에 베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대부분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곧버스를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이제 하락장에 베팅 안 하고 다시 상승장에 베팅을 한다는 건데 그때 보통 또 주식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아, 개인들의 그 곧버스 순매수, 순매도를 보고 그들과 반대로 베팅하면 되겠구나. 이 전략이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또 3월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또 3, 4월에 주식이 또 많이 이렇게 쫙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4월 말쯤 되니까 또 곧버스를 또 많이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도 주가 빠지더라고요, 또. 네, 굉장히 묘했습니다. 그냥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저는. 네, 사실 저는 아직도 그 내일 당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우리 세상에서 사라지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뭐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내일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거거든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잘 못할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데 예를 들면 내일 당장 코인이 사라졌어 하면은 그 뭐가 문제가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큰 가치를 부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사람이고요. 그 대신에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고, 그리고 거래가 되는 상품은 사실 그 인간의 심리에 따른 그 가격 패턴을 따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한 70% 이상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저는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들어가면 너무 좀 빨라요. 왜냐면 이게 70% 빠지면은 거기서 또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그 바닥을 찍은 다음에 그 바닥에서 2배 정도 오를 때 들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유로 그냥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매매했고 그게 그 이제 15,500불까지 떨어져서 31,000불 가면 실제로 2배가 되는데 제가 욕심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32,200불에 벌써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 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크게 느끼고 오케이, 2차 매매는 진짜로 31,000 돌파할 때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매매 끝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이 움직이는 건 맞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에 집어넣는 그 비중을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은 제 총 재산의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 5%. 그래서 저 손절 라인이 50%거든요. 이게 손절 라인이 엄청 크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5%를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서 절반을 말아먹으면은 그 총 자산의 2.5% 정도 말아먹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거를 투자를 하는데 손절 라인을 10%로 잡는다.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하루에도 10%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매일매일 손절만 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50%로 잡되 그 대신에 여기 투입하는 비중을 제가 낮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 저는 늘 최악의 순간을 먼저 보거든요. 이게 안 될 경우에 내가 얼마나 말아먹는가. 근데 그게 제가 총 자산의 2% 언저리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럼 짜증나긴 하겠지만 뭐 크게 큰 문제는 없다. 뭐 그 대신 업사이드도 뭐 당연히 있으니까 이제 다운사이드는 이제 한 총 자산의 2%로 제한을 하고 뭐 업사이드 뭐 나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손절 라인도 중요하지만 그냥 투입하는 비중 자체를 좀 줄이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